자, 오늘부터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맞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 가정에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휴원을 했었고 이번 주도 연장해서 수업을 휴원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집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 수업을 선생님이랑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학교도 지금 다 일주일 개학 연기를 했고, 우리도 일단 이번 주까지 연기를 하긴 했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말 안 좋은 상황이면 일주일 더 학원을 휴원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제일 걱정되는 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이 생활 패턴이 방학 동안 정말 규칙적으로 이렇게 지켜왔던 이런 패턴들이 갑자기 이제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에 방치가 되면서 여러분들 혹시 패턴이 완전 무너질까봐 그게 사실은 조금 우려스럽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개학했을 때 다시 학교에 적응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걱정은 되거든요. 하지만 걱정은 되지만 또 여러분들을 우리 매일 아침마다 요즘 여러분들 매일 공부 계획을 선생님이랑 같이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거기 올려주는 글들을 보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부 다 집에 있으면서도 열심히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은 놓입니다, 사실. 그래서 수업에 대한 결손 계속 했던 부분을 반복하기보다는 새로운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맨날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조금 새로운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죠? 통계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교과서가 바뀌기 전에는 3학년 2학기 첫 번째 단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과서가 바뀌면서 이 통계 파트가 뒤로 빠졌는데, 선생님이 이 통계 파트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 사실 내용이 조금 더 간략합니다. 내용도 간략하고 내용도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면 아무래도 피드백, 직접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수업 시간에 우리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조금 쉬운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방송으로 수업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파트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파트 내용은 충분히 방송을 보고도 여러분들 스스로 집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의 수준일 것 같으니까 일단 방송 선생님이 촬영하는 부분들을 성실하게 듣고 그 다음에 집에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 숙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숙제 검사를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믿고 여러분들이 다 했다고 하면 답안지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게 참 잘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일 걱정되는 친구가 한 사람 있는데요. 물론 우리밖에 안 보겠지만 이거 뭐 누가 보겠습니까? 이 방송을. 맞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명을 거론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맞죠? 다들 누굴 걱정하는지 제일 많이 알겠죠. 윤재야, 수시 잘하고 있기를,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우리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건데 그때 서로 웃는 얼굴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선생님이요. 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윤재.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이 영역을요, 통합물리 시간에 그 확률과 통계 시간에 여러분들 한 줄 알았는데 그때 햇님반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타이틀이 뭐냐면 여러분들 개념 플러스 유형 2학기 거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80쪽 되겠습니다. 이게 80쪽에 보면 타이틀이 대표값과 산포도거든요. 대표값과 산포도. 그래서 82페이지에 보면 대표값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대표값. 요 내용을요, 선생님이 조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우리가 요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조금 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 이번 타이틀이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대표값,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두 가지 주제가 대표값이 있고 그리고 산포도가 있어요. 쌤 영상을 보니까 이 파란색으로 쓰고 있는데도 이 파란색인지 잘 모를 겁니다. 아무튼 주제가 대표값과 산포도예요. 자,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 영역은 수학적인 부분에서 우리 봤을 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영역이 통계 영역입니다. 알겠죠?
통계와 관련된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이 통계와 관련된 영역을 언제 공부했는지 혹시 기억나나? 중학교 1학년 때 통계와 관련된 공부를 했었거든요. 중1 때. 중1 때 우리가 배운 통계 영역이 뭐였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줄기와 입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 자료를 정리하는 내용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 배운 게 뭐냐면 도수분포표. 분포표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도수분포표. 그리고 이 도수분포표를 이용해서 어떤 그래프 형태의 그래픽처럼 나타내는 형태가 바로 뭐였냐면 히스토그램. 했는 기억나나요? 도수분포표? 왜 어떤 별량들을요 특정한 계급에 따라서 뭐 이래서 만약에 뭐 시험을 쳤다. 시험을 쳤다면 우리 반 아이들 전체 30명의 시험 점수를 통계를 내는데 뭐 50점에서 60점, 60점에서 70점 그 사이에 요게 몇 명씩 들어가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 표를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는 게 바로 히스토그램이었죠. 아마 기억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수분포표였고, 그 다음에 이 도수분포표를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냐면요, 상대도수. 상대도수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같이 배웠던 겁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통계 시간에 배웠던 거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통계 대신 이제 확률이 나왔었죠. 경우의 수와 확률이 나왔었고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대표값과 산포도와 관련된 내용이거든. 중3 때 이제 대표값 그리고 산포도 이렇게 이야기. 산포도, 대표값, 산포도 여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요 내용들은 당연히 고등학교 가도 똑같이 나옵니다. 특히 이 산포도와 관련된 내용들은 고등학교 가서 확률과 통계 시간에도 많이 다루는 주제니까 여러분들 특히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일단 대표값 산포도가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산포도라는 말 보니까 맞죠? 이 농담 되게 많죠, 맞죠? 농담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많죠. 산포도, 막 청포도도 있고 맞죠? 그런데 아무튼 뭔지부터 한번 볼게요. 대표값은요, 많은 점수들이 있으면 그야말로 그 점수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 데이터들이 있는데, 별량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별량들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점수. 뭐가 있을까요? 책을 보지 말고 그냥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표값의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 뭐가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고사를 쳤다. 중간고사에 한 과목만 치는 게 아니잖아. 한 12과목, 13과목씩 이렇게 치잖아요. 10과목씩. 근데 중간고사를 쳤는데,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치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여러분들 점수를 물어본 거지. 윤재야, 이번에, 중간고사 잘 쳤나? 예, 잘 쳤어요. 몇 점인데? 라고 이야기하면 윤재는 무슨 점수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여기 윤재라는 학생이 있다면 윤재가 할머니한테 어떤 점수를 이야기해 줄까요? 할머니 국어는 몇 점, 영어는 몇 점, 수학은 몇 점 이렇게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할머니가 물어본 게 뭔데? 국어 몇 점인지 각각 과목의 점수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할머니는 그냥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그냥 윤재야 시험 잘 쳤나? 그랬으면 예, 잘 쳤어요. 윤재는 당연히 잘 쳤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윤재가 어떤 점수를 이야기해 줄까요? 할머니한테. 선생님 봤을 때 윤재 생각에는 그 과목들 중에서 제일 잘 친 과목의 점수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대표값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제일 잘 친 한 과목의 점수가 내 점수를 대표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조금 민망한 상황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할머니의 기분을 생각한다면 윤재가 또 이 효심이 가득한 아이이기 때문에 할머니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제일 잘 친 과목 점수를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윤재가 친 과목 중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점수는 가장 많이 쓰이는 자료가 바로 평균에 대한 자료죠. 평균. 그래서 대표값 중에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 대표값이라는 용어를 처음 듣더라도 대표값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자료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평균이라는 자료죠. 평균. 그리고 평균은 앞으로 쌤이 쓸 때 이니셜로 표현한다면 M으로 쓸 겁니다. 알겠죠? M. 평균 M. 평균이 이제 average라는 의미 말고요. 수학 통계학에서 평균을 이야기할 때는 mean,
mean, mean, 의미하다라는 의미지. 그 명사용으로 쓰면 평균이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평균은 m이라는 의미로 이니셜로 앞으로 쌤이 조금 사용할게요. 알겠죠? 아무튼 이 평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평균입니다. 알겠죠? 평균. 평균은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 구하는 방법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만약에 내가 10과목을 쳤다. 그러면 10과목의 점수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 합을, 과목의 총합을 얼마로? 과목 수 10개로 나누면 그게 바로 평균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평균은 여러분들 쌤이 안 가르쳐 주더라도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알겠죠? 자, 그럼 평균 말고 대표값이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쌤 막 이야기했다시피 평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중앙값. 중앙값.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주 쓰이는 게 이제 최빈값. 이렇게 됩니다. 중앙값과 최빈값. 얘들 이 세 개가 이제 대표값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개념이죠. 자,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 세 가지입니다. 알겠죠?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중앙값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라는 겁니다. 중앙값. 중앙값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야말로 중앙에 있는 값입니다. 자료, 데이터들을 쭉 나열했을 때 그 나열한 데이터 위치적으로 한가운데 있는 거. 여기서 나열한다는 의미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나열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 왜 여러분들 그 용어 알고 있죠?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데이터들, 점수들 쭉 나열했을 때 그 나열한 점수의 딱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그 점수. 그게 바로 중앙값입니다. 뭐 복판, 한복판에 있잖아요. 한복판. 뭐 복판값은 아니고요. 중앙값. 알겠죠? 그래서 걔들을 보고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시험을 5과목 쳤다. 하나를 뭐 예를 들어서 30점, 40점, 50점, 60점, 7점 이렇게 받았다. 그럼 얘가 5과목 시험 쳤는데 쌤이 지금 점수들을 3, 4, 5, 6, 70점 이렇게 점수 나열해놨죠. 자, 이렇게 지금 나열한 게 뒤로 갈수록 점점점 점수가 올라갔잖아요. 맞죠? 이게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점수들을 나열했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숫자가 누굽니까? 지금 딱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점수 누구? 이 50점. 얘가 바로 중앙값이 된다라는 거죠. 이 아이의 이번 시험 점수 중앙값은 바로 50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딱 50점, 가운데 있는 숫자가 50점이지만, 여기 지금 만약에 총 6과목을 쳤다. 그럼 얘가 지금 3, 4, 5, 6, 7, 80점, 총 6과목을 쳤잖아요. 그럼 이때는 중앙값을 몇 점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기 지금 보니까 딱 가운데 숫자가 없잖아.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면 딱 가운데 숫자가 없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데이터가 짝수개일 때는 가운데 있는 2개. 알겠죠? 가운데 있는 2개. 이 2개 값의 평균을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0과 60을 더해서 2로 나눈 값 얼마? 55점. 이때는 중앙값이 얼마? 55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55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중앙값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최빈값. 최빈값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빈자, 여러분 이 빈자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빈. 이 빈자예요. 이 중국어로 표현하면 이 빈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빈자. 영어에서 사용하는 왜 여러분 부사 종류 중에서 빈도 부사 있잖아요. sometimes, always, 이런 거 있잖아요. seldom, 빈도 부사, 영어에서 말하는 빈도 부사의 의미가 뭡니까? 얼마나 자주 등장하느냐. 얼마나 자주. 그 출현 빈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최빈값이라는 말은 뭐냐면 데이터들을 있을 때 그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 걔가 바로 최빈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30, 40, 50, 50, 50 이렇게 받은 아이가 있다. 30, 40, 50, 50, 50, 60 이렇게 받았다. 이 점수. 얘 이번에는 시험을 총 6번을 쳤습니다. 6개의 점수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31번, 41번, 50이 3번, 60이 1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점수의 최빈값은 얼마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가장 많이 등장한 이 50이 바로 이 점수에서 이 아이의 최빈값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되게 쉬운 개념이죠. 맞죠? 중앙값은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나열했을 때 딱 한가운데 있는 점수가 바로 중앙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최빈값은 점수들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값 그걸 최빈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아이가 이번 같은 경우는 최빈값이 50점인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쳤을 수도 있어요. 30.
30번 3번, 40번 1번, 50번 3번, 60번 1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최빈값이 얼마일까요? 최빈값. 최빈값은 50점도 되고 그리고 30점도 된다. 이렇게 최빈값이 두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0점. 이때의 최빈값은 30점과 50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이때는요, 그러면 3, 4, 5, 6, 70, 80 전부 다 똑같이 겹치는 점수가 한 번도 없고 다 다른 점수. 이때는 그러면 최빈값이 얼마라고 이야기할까요? 옳죠. 이때는 최빈값이 없습니다. 알겠죠? 이때는 최빈값. 하나라도 자주 등장하는 데이터가 별량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때는 최빈값이 없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대표값의 종류에는 방금 쌤이 이야기한 것처럼 평균이 있고 중앙값이 있고 최빈값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 어렵죠?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알겠죠?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있잖아요. 얘가 왜 필요할까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건 평균인데 그건 알겠는데요. 이 중앙값과 최빈값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중앙값과 최빈값을 또 이렇게 따로 배우게 될까요? 라는 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윤재가 시험을 치는데요. 시험을 쳤는데 얘가 평소에 수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90점, 뭐 91점, 뭐 92점, 뭐 96점 막 이렇게 노는 거예요. 요 범위 안에서 노는 거야. 요 범위 안에서 늘 뭐 얘는 90점 밑으로 수학 점수가 떨어진 적이 없는 애인데 한번 이 마지막 시험에서 결정적으로 시험 치는 날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던 거야. 이 설사병을 만난 거예요. 설사병을. 그럼 마지막 시험에서 얘가 32점을 받아버린 거지. 32점을. 맞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이의 대표값은 얼마일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얘들 점수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평균을 낸다고 한번 해볼게요. 평균을 내볼게요. 평균이 얼마입니까? 이 숫자를 너무 지금 안 좋은 숫자를 넣었는데, 한번 평균 한번 내볼게요. 491인데, 이 491을 모두 몇 과목? 6과목으로 쳤으니까 6과목을 한번 6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평균 구할 때요. 6, 8, 48 하고요. 그러면 11 하면 61, 81점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얘 점수가. 지금 재륜이가 재륜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재륜이 아닙니다. 윤재가 총 6과목 시험을 쳤는데요. 6과목의 평균 점수가 지금 81이에요. 물론 이 81점이 이 6과목의 평균 대표값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표값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가장 내가 받은 점수를 딱 이 점수라고 대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점수인데요. 얘 지금 81점이 대표값인데 이 안에 81점 비슷한 숫자가 있나 없나? 윤재는요 80점대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90점대 뭐 32점이 마지막에 안 좋아서, 컨디션 안 좋아서 그런 거지. 81점을 받은 점수가 81점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내 점수의 대표값이 81점이다. 뭔가 이상한 민망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평균보다 다른 대표값을 적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재륜이가 아니고 재륜이는 다른 학생이고요. 윤재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윤재가 만약에 6개 시험을 쳤는데 이 6개 시험의 대표값 뭐가 좀 적당할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니까 90점이 2번 나왔네요. 맞죠? 그래서 뭐 최빈값 90점을 이 아이의 대표값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점수들을 우리 오름차순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름차순으로 제일 낮은 점수가 얼마였습니까? 32점. 가장 낮은 점수가 32점. 그 다음 90점, 90, 그 다음 91, 92, 91, 92, 그리고 96. 이렇게 있잖아. 모두 6번이니까. 이 중에서 우리 중앙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중앙값은 6개니까 가운데 있는 점수 2개. 누구? 90점과 91점. 얘들 2개의 점수의 평균을 내면 되죠. 90.5. 이렇게. 이 90.5가 바로 대표값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90.5 또는 90점 이렇게 하면
이 아이의 윤재가 친 시험, 6번 시험의 대표값이라고 이야기할게. 어느 정도 적당한,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납득, 용납이 가능한 점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대표값, 평균, 중앙값, 최빈값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들 다 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82페이지에 밑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 유제 1번을 한번 볼게요. 유제 1번 보기 전에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개념 확인. 여러분들은 이 칠판의 건시가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보세요. 알겠죠? 교재에 있는 문제. 개념 확인 한번 볼게. 개념 확인에 보면 자, 다음 자료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시오. 4, 8, 3, 3, 7. 4, 8, 3, 3, 7. 이렇게 나왔잖아. 점수가. 맞지? 그러면 이 점수들의 첫 번째 아이의 평균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첫 번째 아이의 평균. 자,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요? 별량들 다 더한다고. 얘들 몇 개야? 5개네요. 맞죠? 12, 얘들 둘 다 하면 12, 얘들 둘 다 하면 6. 그럼 신발. 18에서 7 더하면 25니까요. 이 25를 얼마로 나눌까? 5로 나눈 값. 얘가 바로 얘들의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얼마? 평균은 바로 5라고 볼 수가 있지. 평균은 우리 5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평균이 5라면 이제 중앙값. 자, 중앙값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여기에 5개니까 가운데 있는 거 3, 이게 중앙값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중앙값은. 아까 어떤 절차를 한번 해야 되는 거죠. 정렬을 다시 해야 됩니다. 소팅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팅. 마음대로.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 편한 걸로. 자, 선생님은 내림차순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쟤들을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점, 3점, 4점, 그리고 7점, 8점. 요렇게. 내림차순이 아니고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맞죠? 오름차순을 이렇게 정리했을 때 5개니까 딱 가운데 있는 숫자 얼마? 이 4가 바로 이 점수들이 뭐라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중앙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최빈값은 누가 될까요? 최빈값. 여기서 가장 자주 등장했는 애. 누굽니까? 다른 데이터들은 다 한 번씩 등장했는데 3이 두 번 등장했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서 3이 바로 최빈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되게 쉽죠? 누구나 다 쉽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82페이지에 필수예제 1번 그리고 유제 1, 2번은 다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오른쪽 페이지도 다 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83페이지에 필수예제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필수예제 2번, 83페이지에. 다음 편은 5명 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몸무게의 평균이 49일 때, 이 몸무게의 평균이 49일 때, 학생 B의 몸무게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이 5명의 몸무게가 다 더했을 때, 참, 49일 때, 평균이. 그럼 이때 이 아이는 몇 킬로일까요? 라는 거죠. 몸무게를 이야기하면 너무 프라이버시인데요. 아무튼, 얘 점수를 X라고 보고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어떻게? 방식 푸는 것처럼 하면 되죠. 39 더하기 X 더하기 52 더하기 46 더하기 얼마? 65를 다 더한 다음에 아이들은 모두 5명 아이들의 점수니까 이 5를 나누면 이 값이 얼마가 된단 말입니까? 49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때 X의 값이 얼마입니까? 요건 방정식 풀면 되겠죠. 맞죠? 이렇게 식을 세워서 X의 값이 얼마인지. 이거는 선생님이 따로 이야기를 안 해줘도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얘를 다 더하면 202거든요. 202 더하기 X고요. 양쪽에 5를 곱해버리면 245가 되네요. 245. 그러면 이때 X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X의 값은 43이라고 볼 수가 있죠. X의 값은 43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 쌤이 대표로 풀어줬으니까요. 요거 참고로 해서 나머지 문제들. 자, 최빈값이 4일 때 중앙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알겠죠? 충분히 풀 수 있다. 자, 필수예제 3번을 한번 볼까요? 필수예제 3번. 다음 자료는 연우대 반 학생 10명이 일주일 동안 가족과 대화한 시간이다. 이 자료의 평균과 중앙값을 각각 구하고요. 대표값으로 적절한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여기 지금 이 데이터가 분 단위로 돼 있네요. 70분, 60분, 95분 쭉 있고 100분도 있고 어떤 아이는 600분짜리도 있네요. 맞죠? 자, 얘들의 평균과 중앙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구해보라고 하면 지금 안 보이겠지? 일단 쌤이 요거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알겠죠? 얘들 쭉 나열했을 때 평균이 얼마로 나오냐면요. 134로 나와요. 평균이 134. 자, 쌤이 일단 요거 가르쳐 줄게요. 자, 평균이 얼마? 134. 그 다음에 중앙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중앙값이 85분이 나온대요. 중앙값이 85분. 중앙값이 85분. 중앙값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중앙값이 85분. 자, 이게 중앙값이고 이게 평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평균이 134고 중앙값이 85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더 적절한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야, 평균 134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134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나? 없지. 물론 데이터가 있다 없다. 물론 어떤 대표값이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라도 돼.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 134라고 하는 점수를 보니까요. 너무 동떨어진 점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65점, 70점, 95점 이렇게 있는데 여기 600점짜리도 있거든요. 이 134라고 하는 이 점수는 사실은 어떤 점수에 영향을 여기 점수들을 한번 보면요. 거의 다 점수가 100점에서 한 65점 요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100점에서 65점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데 어느 한 데이터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는 거죠. 어떤 데이터의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 60점에 600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윤제 점수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쌤이 언급을 했지만 자, 평균이 적절하지 대표값으로 적절하지 않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케이스예요. 한두 가지의 데이터가 별량이 너무 극단적인 값이 나왔을 때, 극단적이란 말은 너무 높거나 아니면 너무 낮거나 걔 때문에 그 별량 한두 개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에 큰 영향을 미칠 때는 오히려 평균값이 가장 많이 쓰이긴 하지만 평균을 대표값이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 부적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분명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머지 점수들은 전부 다 65에서 100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600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하나 때문에 평균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오히려 평균인 134보다는 얼마? 85. 중앙값인 85를 쓰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죠? 왜 평균이 가장 많이 쓰이지만 평균 말고 중앙값이랑 최빈값을 사용하는 이유. 이런 케이스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정리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82, 83, 84에 있는 84페이지에 있는 개념 익히기 문제들도 선생님이 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개념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5페이지에 있는 3포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포도. 자, 85페이지에 있는 3포도의 개념을 이제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 대표값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3포도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알겠죠? 3포도. 자, 요 개념이 어떤 말인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 이거, 청포도도 아니고요. 맞죠? 삼포도, 죽은 포도. 알칼리 포도 코코 막 이러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3포도가 뭔지 한번 볼게. 3포도가 뭔지요. 요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대화를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3포도. 산포도. 이것도 여러분 용어의 뜻에 한번 볼게요. 한자로 썼을 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면 산자가 산산조각 난다 이런 뜻입니다. 흩어질 산자예요. 흩어질 산자. 흩어질 산. 흩어질 산. 그리고 포자는 분포하다. 어떤 별량, 즉 점수가 있는데요. 이 점수들이 어느 만큼 퍼져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척도. 알겠죠? 점수들이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바로 산포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점수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 점수가 퍼져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두 집단의 점수를 한번 볼게요. 두 집단. A집단이 있고 B집단이 있어요. A집단이 있고 B집단이 있어요. A팀 아이들의 점수는 30, 40, 50 이렇게
세 번 쳤다. 세 번 쳤는데 A팀은 세 번 쳤는데 점수가 30, 40, 50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B팀 아이들이 시험을 쳤는데요. B팀 아이들 시험 점수가 어떻게 됐냐면 35점, 40점, 45점 이렇게 나왔어요. 자, A팀, B팀 보면 점수가 A팀 같은 경우는 30, 40, 50 이렇게 나왔고 B팀 같은 경우는 35, 40, 4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A팀과 B팀 중에서 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 어느 팀이 시험을 더 잘 쳤을까요? A팀과 B팀 중에서 어느 팀이 시험을 더 잘 쳤을까요? 어느 반 성적이 더 좋을까요? 뭐라고 대답할래요? A팀과 B팀 중에서 어느 반 성적이 더 좋을까? 어느 반 성적이 더 좋을까요? 사실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A팀과 B팀 평균을 한번 내보세요. A팀 평균은 얼마입니까? 40점 나오죠. B팀 평균은? B팀도 평균이 40점 나와요. A팀의 중앙값, B팀의 중앙값 다 40점입니다. 그러니까 A팀과 B팀 같은 경우는 사실 점수들이 각자가 받은 점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평균 점수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느 팀이 더 우월한 팀이다, 더 잘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두 팀 다 어느 팀이 더 낫다, 못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서 뭔가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 자, A팀과 B팀의 차이는 있는데 그 차이가 보면요. 얘들은 평균을 중심으로 점수들이 몇 점씩 떨어져 있어요? 10점씩 떨어져 있죠. 근데 얘는 평균을 중심으로 점수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5점씩 떨어져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도 보면 얘는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 사이에 20점 정도가 떨어져 있고 얘는 최저와 최고 사이에 점수가 한 10점? 그러니까 얘는 10점 안에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얘는 20점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A팀과 B팀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아니, 평균은 똑같지만 뭔가 차이가 있잖아. 이걸 나타내는 정도가 바로 삼포도라는 겁니다, 삼포도. 삼포도라고 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점수가 어떻게 퍼져 있는가. 그리고 수학이기 때문에 얘들을 퍼져 있는 정도를 수치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치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삼포도의 데이터에 우리 뭐가 어떤 개념이 포함되냐면, 여러분, 자, 편차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편차, 그리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들어올 거예요. 편차, 분산, 표준 편차. 알겠습니까? 중학생들은 지금 성적표가 안 나오지만요. 여러분들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들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한번 보세요. 아니면 내신 성적표를 잘 안 보여주겠죠, 맞죠? 형들의 성적표를 보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 아마. 그래도 한번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몰래 보든지 한번 성적표를 한번 보세요. 성적표에 보면 표준 편차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성적표에. 아니, 근데 표준 편차를 보면 처음에 이 표준 편차의 개념을 모르면요, 이 뭐지? 이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이게 뭐 잘 친 점수야, 못 친 점수야? 판단하기 되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는 잘 쳤다 못 쳤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알겠죠? 점수가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점수라니까요, 표준 편차는. 자, 여기 지금 보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들은 점수가 조금 A와 B를 비교했을 때 얘들은 점수가 더 많이 퍼져 있고 얘들은 점수가 좀 모여 있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요, 점수의 분포를 나타낼 때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르다. 점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어느 팀 점수가 더 고를까요? 어느 팀의 점수가 더 고르게 분포했을까요? 라고 묻는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그냥 이 알고 있는 상식에 대비했을 때요, A팀과 B팀 중에서 어느 팀 점수가 더 고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A, B팀 점수를 이렇게 봤을 때 어느 팀 점수가 더 고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랑 혼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밥을 먹을 때 있죠. 밥을 먹을 때 여러분들 집에서 식사를 할 때 반찬이 여러 개 있잖아요. 반찬이 여러 개 있는데 윤재가 막 한두 가지 반찬만 집중적으로 막 먹는다고. 막, 야채도 있고, 뭐,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윤재 계속 고기만 먹는 거야, 고기만. 고기 반찬만 계속.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윤재야, 음식을 먹을 때 골고루 먹어야지,
야채도 먹고 김치도 먹고 콩도 먹고 맞죠? 다양하게 먹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양하다라는 골고루다는 의미, 그럼 점수가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점수가 퍼져 있어야 된다? 라는 개념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통계에서 말하는 고르다는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점수가 퍼져 있는 게 아니야, 알겠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점수들이, 대표값을 중심으로 점수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점수가 더 고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자, A팀과 B팀을 봤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 얘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10점씩 벌어져 있지. 근데 얘는 평균을 중심으로 5점씩 벌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A팀과 B팀 중에서 B팀의 점수가 사실은 더 고른 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B팀 점수가 더 고른 거야. 알겠죠? B팀의 점수가 더 고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 이해됩니까? 이걸 쌤이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래프로. 점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뭐 0점이고 여기가 100점이라고 쳐봅시다. 자, 두 팀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두 팀. 여기 50점이라고 했을 때요. 한 팀은요, 점수가 이렇게 돼 있고요. 한 팀은 점수가 이건 노란색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일지 모르겠다. 파란색으로, 하나는 파란색으로 쓴 거고 하나는 노란색으로 쓴 거거든, 여러분. 파란 팀이랑 노란 팀 중에서 어느 팀 점수가 더 고를까요? 어느 팀의 점수가 더 고를까요? 어느 팀 점수가 더 골라 보입니까, 여러분? 노란 팀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노란 팀 점수가 더 고르다는 거 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란 팀 같은 경우는 100점짜리도 제법 분포하고 못 친 아이들도 제법 분포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값이 많죠. 아주 못 친 아이들도 제법 있고 아주 잘 친 아이들도 제법 있습니다. 물론 평균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모여있긴 하지만 양극단값들도 골고루 존재한다라는 거죠. 점수가 많이 퍼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잘하는 아이, 아주 못한 아이 수는 적어요. 파란팀에 비해서.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이 가운데 중심으로 대부분 아이들이 평균 중심, 점수가 많이, 이 점수에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거죠. 특정 점수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노란색 팀이 파란색 팀보다 점수 분포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른 점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고 이 그림들을 보고도, 그래프를 보고도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요, 다시. 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A팀, B팀 중에서 이제 B팀이 더 고르다는 건 알겠어. A팀보다 선생님 이제 고르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러면 A팀, B팀 중에서 B팀이 더 고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B팀이 A팀보다 어느 만큼 더 고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어느 만큼? 아니, 수학은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B팀이 더 고르다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더 고른지는 어떻게 이야기할래요? 뭐 한 요만큼? 선생님 뭐 조금 더 고른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느 만큼 더 고르다라는 걸 점수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는 편차, 분산, 표준 편차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편차, 분산, 표준 편차. 그럼 쟤들이 어떤 개념인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지우기를 조금 지워볼까? 얘들은 B팀 점수를 좀 지우고요. 이 그래프도 조금 지우고. 자, B팀 점수를 밑에다가 다시 조금 적어볼게요. 자, B팀. B팀은 아까 몇 점인지 기억나나? 35점, 그 다음에 40점, 그럼 45점이었잖아요. 맞죠? 이렇게.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편차, 분산, 표준 편차를 알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저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평균부터 구해야 됩니다. 평균. 자, A팀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선생님이 둘 다 평균을 이야기했는데 얘들 다 더해서 3으로 나눠보세요. 얼마입니까? A팀의 평균은 얼마? 40점이죠. 자, B팀의 평균? B팀의 평균도 마찬가지로 얘들 다 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얼마? 얘들도 평균 똑같이 40점으로 나옵니다. 둘 다 평균 40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요.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편차는요, 별량에서 평균까지 떨어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각 별량이 평균과 떨어져 있는 정도.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점수와 평균과의 차,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뺀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뺀 값. 자, 그러면 여기다가 편차를 한번 적어볼게요. 30점에 대한 편차는 얼마일까요? 30점과 평균 40점까지 떨어진 거리. 30에서 40을 빼보세요. 얼마?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40점의 편차는 얼마? 0. 50점의 편차는 50에서 40, 10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얘들도 편차를 각각 한번 볼게요. 35점의 편차, 40점까지 얼마? 5점 떨어져 있네요. 40점의 편차는, 45점의 편차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편차들을 다 적은 겁니다. 알겠죠? 얘는요, A팀의 편차들을 나타낸 거고, 얘들은 B팀의 편차를 나타낸 겁니다. 자, 일단 분산을 하기 전에요, 우리가 여기서 편차와 관련된 공부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편차와 관련된 공부. 편차를 보면 그 편차를 통해서 각 별량이 평균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그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아이의 점수를 모를 때 편차가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편차가 마이너스 10이다. 어떤 점수의 편차가 마이너스 10이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뭐야? 아, 그 점수는 평균보다 10점 낮은 점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편차가 5다. 편차가 양수 5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그 점수는 평균에 비해서 5점 높은 점수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차를 통해서 우리 그 점수가 상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편차의 합. 자, A 점수의 편차의 합을 한번 보세요. 얼마입니까? 0이죠. B팀의 점수의 편차의 합도 한번 보세요. B팀 점수의 편차의 합도 또 0입니다. 그러니까 편차의 합은 우리 또 항상 얼마? 0이라고 항상 일정하게. 이거는 항상 똑같습니다. 알겠죠? 모든 데이터에서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라는 거. 됐죠? 편차의 합은 0이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편차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요. 그러면 이제 편차에 이어서 이제 분산의 개념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분산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한 이 편차들 있죠. 한마디로 분산은 편차의 정의를 먼저 이야기하면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네?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한 이 편차들 있지. 얘들을 일단 다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0을 제곱을 하면 얼마입니까? 100이 되겠죠? 0을 제곱하면 0이 되겠죠? 10을 제곱하면 또 100이 되잖아요. 얘들 이 합이, 편차 합이 항상 0이기 때문에 얘들을 제곱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곱한 값은 음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합이 0이 안 되겠죠, 맞죠? 0이 아닌 이상은. 자, 편차 제곱했는 값. 그래서 얘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내는 거죠. 자,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되죠? 3으로 나눈 값이죠.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00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분산이에요. 3분의 200이 분산. 그러면 이 점수들을 분산 한번 구해볼까요?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분산의 개념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한 이 편차들을 제곱해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5를 제곱하면 얼마? 25. 0을 제곱하면 0. 5를 제곱하면 이것도 25. 그래서 얘들을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해서 어떻게 한다? 3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50. 이게 바로 B팀의 분산이 되는 겁니다. 자, A팀의 분산은 3분의 200, B팀의 분산은 3분의 500. 자, 어느 팀 점수가 더 큽니까? B팀의 점수가 더 작죠. A팀의 점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 뭐지? 분산값이 클수록 점수는 고르지 않다라는 거지. 분산값이 작을수록 점수는 더 고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한 분산값 있지, 분산이 클수록 점수는 고르지 않는 거고, 분산이 작을수록 점수는 고르다. 즉, 분산값이 작을수록 점수는 특정 점수를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점수가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분산값이 크면 평균을 기준으로 점수는 많이 퍼져 있다라는 거죠. 고르지 않다라는 데이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바로 분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개념, 표준 편차.
되게 쉽습니다. 분산까지 여러분 혹시나 조금 선생님 갑자기 분산부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표준 편차는 대박 헷갈리겠네요. 그게 아니고요. 표준 편차는 그냥 분산의 양의 제곱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산의 양의 제곱권. 즉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루트 3분의 200, 루트 3분의 50. 그러면 루트 3분의 200과 루트 3분의 50. 얘들이 바로 이 두 데이터들의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표준 편차 또한 표준 편차의 값이 클수록 점수는 고르지 않는다. 많이 퍼져 있다라는 거고, 표준 편차의 값이 작을수록 점수는 평균을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다. 즉 점수가 고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삼포도에 대한 이야기,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조금 낯설어서 그렇지 개념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예제 문제 몇 개를 보고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85페이지에 개념 확인을 한번 봅시다. 개념 확인. 개념 확인 이 문제를 보면요. 평균과 각 별량의 편차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평균과 별량을 각각 구하시오. 그러니까 일단 편차를 구하려고 하면 이 평균을 구해라 말이 없더라도 평균을 일단 먼저 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평균을. 12, 14, 15, 13, 11. 이 점수들을, 평균 얼마입니까? 평균. 13이네요. 맞죠? 자, 평균은 13. 13이라고 보였다. 자, 그러면 편차를 각각 구해볼까요? 편차 한번 구해볼까요? 아까 편차의 개념은 뭐라고요? 별량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즉,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12의 편차가 얼마입니까? 12에서 13을 빼면 얼마? 마이너스 1. 14의 편차는 얼마? 14에서 13 빼면 1. 15의 편차는 2. 13의 편차는 0. 11의 편차는 마이너스 2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의 편차를 각각 구했고요. 자, 아까 편차 해석하는 방법 이야기해줬지. 편차가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 그 점수는 평균보다 2점 낮구나. 편차가 1이다. 그 점수는 평균보다 1점이 높구나. 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는 편차의 중요한 특징 이야기해줬죠. 편차의 합. 항상 얼마나 그랬습니까? 0. 얘들 다 더해보세요. 편차의 합 항상 0? 맞네요. 맞지? 이게 바로 편차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바로 밑에 있는 필수예제 1번을 한번 가볼게요. 필수예제 1번. 바로 밑에 있는 필수예제 1번. 아이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다음 표는 지연이네 동네에 동네에 있는 5가구의 자녀 수의 편차. 자녀 수의 편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x의 값을 구하시오. 얘들이 그러니까 다 편차라는 거지, 여러분들. 맞지? 얘들이 다 편차 값이라고요. 이때 x의 값을 구해요.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구할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개념, 편차의 성질 기억납니까? 편차의 성질, 어떤 성질이 있다 그랬죠?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단 말입니까? 0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1 더하기 x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했을 때 그 결과가 0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 다 됐을 때 0 되기 위해서는 x 자리에는 숫자가 얼마가 들어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이너스 1. x의 값은 마이너스 1. 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5가구의 평균이 지금 얼마라고 이야기해서 2라고 이야기해서 평균이 2. 이때 B팀의 자녀수를 이야기하시오. B팀의 자녀수. 자, 평균이 2라 그랬어요. 근데 B팀의 자녀수. 평균 가르쳐줬는데 이 B팀에는 B팀의 값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아까 이야기했죠. 해석하는 방법 가르쳐줬잖아요. 편차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은 B팀은 평균보다 1점 낮다. 라고 해석되잖아. 그럼 평균이 2니까 얘는 평균보다 1 작은 수. 얼마? 1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C팀. 자, C가구의 별량은 얼마겠습니까? 자녀수. 얘는 편차가 2잖아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2점 높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평균이 2니까 얘는 뭐야? 2보다 2가 더 큰 4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C팀에는, C가구에는 자녀수가 4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죠? 맞죠? 요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들 유제 1번, 유제 2번도 여러분들 요 개념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면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 86페이지에 있는 개념 확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윤재 안 졸제? 보면서. 윤재 보면서 졸면 안 된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아래 자료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아래 자료. 여기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편차, 제곱의 합, 분산, 표준편차. 한마디로 우리가 구한 이거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맞죠? 우리가 한번 구해볼까요? 직접 한번 구해볼까요? 자, 편차, 제곱의 합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편차부터 구해야 되고요. 편차를 알기 위해서는 얘들의 평균값을 알아야 되네요. 맞죠, 여러분? 얘들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얘들 평균 얼마죠? 평균은 16이 평균이네요. 맞죠? 그래서 평균은 16이다라고 두고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평균 16일 때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편차부터 구해야 되죠. 자, 편차 구해볼까요? 평균 16이다 편차는 15의 편차는 얼마? 마이너스 1. 17의 편차는 플러스 1. 14의 편차는 -2. 16의 편차는 0. 18의 편차는 2라고 볼 수가 있네요. 또 한번 확인해볼까요? 얘들 다 대입해보세요. 0 나옵니까? 맞네요. 자, 편차를 구했으면 이제 편차 제곱을 구해야 되네요. 편차 제곱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플러스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0의 제곱은 0, 2의 제곱은 4. 됐네요. 자, 이걸 제곱의 합을 구해라 그래서 얘들 이제 다 더해야 되네요. 다 더한다.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0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얘들의 합은 1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산을 구해라 그랬죠. 분산은 어떤 개념이라 그랬죠? 분산이 뭐지?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편차 제곱 합을 구한 다음에 얘를 얼마? 별량이 모두 몇 개였습니까? 5개였잖아요. 5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얼마? 2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분산. 분산 값은 2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분산을 구했으면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쉽다 그랬죠. 분산만 알고 있으면. 표준편차는 분산의 어떤 관계? 양의 제곱근. 그럼 2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양의 제곱근은 그냥 루트 2. 더 쉽게 표현하면 분산에다가 루트 부호만 붙여버리면 바로 표준편차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제 반대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면 표준편차를 알 때는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표준편차를 제곱해버리면 바로 분산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루트 2다. 그럼 분산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루트 2 제곱, 즉 2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아마 쉽게 다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수 예제 2번 그리고 그와 관련된 유제 3번, 4번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유제 한 개만 더 풀어볼까요? 3번? 유제 3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요. 자, 달걀 C의 무게랑 표준 편차를 차례로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얘들의 평균이 45g일 때, 얘들의 평균이 45일 때 C의 무게와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고요. 자, 일단 얘들은 밑에 나와 있는 이 표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전부 다 편차와 관련된 데이터죠. 그러면 x의 값부터 쉽게 한번 구해볼까요? x의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편차의 합이 항상 0이라고 하는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양수 두 개 더했을 때 10이네요. 음수 두 개 더했을 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네. 그럼 얘들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 x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네요. 자, 일단 x의 값은 우리 쉽게 구했습니다. x의 값은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됐을 때 C의 무게를 구해라고 그러죠. C의 무게. 자, C의 편차가 마이너스 2니까 얘의 별량은 얼마란 말입니까? 평균보다 2점 작은 거라고 볼 수 있죠. 평균이 아까 45라고 그랬으니까 얘의 무게는 얼마? 45보다 이만큼 작은 거니까 얼마? 43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C의 무게는 43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표준 편차를 처음부터 구해라 그랬네요. 그러면 절차가 있다라는 거죠. 맞죠? 표준 편차까지 가는 절차를 생각해 볼까? 평균을 알아야 되고, 그를 바탕으로 편차를 구하고, 편차 제곱을 구한 다음에 편차 제곱의 평균을 낸 값, 그게 바로 분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루트를 붙인 값이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여기 편차까지 나와 있으니까 분산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편차 제곱해 봅시다. 얘들을 편차 제곱해 볼게요. 편차를 제곱해 볼게. 샤샥. 자, 아까 x의 값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2였다면 이제 편차를 제곱을 해볼게요. 편차 제곱.
자,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얼마? 4. 마이너스 6을 제곱하면 36.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 3을 제곱하면 9. 7 제곱하면 49가 됐죠. 자, 얘들 다 더해야 됩니다. 얘들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눈 값? 데이터가 모두 5개였잖아. 5로 나눈 값이네요. 그러면 5분의 얘들의 합이 얼마죠, 지금? 얘들의 합이 102입니다. 알겠죠? 102. 5분의 102. 5분의 102. 그럼 이게 바로 분산입니다. 선생님, 분산 구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거의 다 왔죠? 표준편차는 어떻게 합니까? 5분의 102에다가 5분의 102에다가 얼마? 양의 제곱근 루트를 씌우면 된다는 거죠. 그럼 루트 5분의 102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뭐 우리 유리화 배운 거 유리화까지 해준다면, 분모 유리화를 해준다면 얘는 사실 루트 5분의 루트 102라는 이야기잖아. 맞지? 그러면 분자 분모의 값과 루트 5를 다시 곱해버리면 분모는 얼마? 5가 되고 다시 분자는 얼마? 510이 되네요. 루트 5분의 510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이게 바로 표준편차, 이 문제의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요. 오케이. 요까지만 하면 여러분들 쌤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개념에서 중요한 대표값과 상포도에 대한 이야기는 다 정리가 됐고요. 이를 바탕으로 남은 문제들은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상관관계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